서울 강남구 인해병원. 가을비가 새벽까지 쏟아졌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병원은 빗소리와 간간히 들려오는 의료기기 소리만이 가득했다. 응급실 접수대에서 윤지연 간호사는 18시간 연속 근무로 졸음과 싸우며 앉아 있었다. 차가워진 차를 한 모금 마시려는 순간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연은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한 여자가 나타났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비에 완전히 젖어 있었고 긴 머리카락은 창백한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들어왔고 왼손으로는 배를 움켜쥐고 오른손으로는 젖은 코트를 붙잡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은 공포로 크게 떠져 있었다. 도와주세요.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살려주세요. 그리고 한마디도 더 하지 못한 채 접수대 앞에서 쓰러졌다. 지연은 놀라서 달려가 무너지듯 쓰러지는 여자를 붙잡았다. 그녀의 체온은 얼음장같이 차가웠고 생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지연의 눈은 여자의 몸을 빠르게 훑었다. 여전히 배를 움켜쥐고 있었고 손톱은 옷감에 파고들어 있었다. 차가운 땀이 그녀의 이마를 덮고 있었고 입술은 마치 며칠 동안 고열에 시달린 사람처럼 창백했다. 지연은 여자의 어깨를 부드럽게 흔들었다. 들려요? 이름이 뭐예요? 제 말 들려요? 대답은 고통스러운 숨소리뿐이었다. 지연은 급히 내부 비상 호출 버튼을 눌렀다. 김서준 의사 선생님, 응급실로 와주세요. 응급 환자가 있습니다. 젊은 여성, 의식불명료, 쇼크 징후가 있습니다. 여자는 이때 눈을 떴다. 그 눈에는 단순한 고통을 넘어선 깊은 공포가 가득했다. 의사? 의사 어디 있어요? 너무 아파요? 그가 날 찾지 못하게 해주세요. 지연이 대답하기도 전에 김서준 의사가 나타났다. 서둘러 입은 듯한 가운을 입고 아직 다 읽지 못한 차트를 들고 있었다. 그는 병원에서 명성이 높은 내과 의사로 50세가량으로 경험이 풍부하고 침착했다. 지연은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고 서준은 즉시 지시했다. 보조 응급실로 데려가세요. 정맥주사, 생체징후 모니터링, 긴급 혈액검사 준비하세요. 소윤, 그것이 여자의 이름이었다. 은 안으로 옮겨졌다. 전신이 떨리고 있었다. 간호사가 젖은 코트를 벗기자 모두가 멈춰섰다. 코트 아래로 약간 부어오른 하복부가 보였고 염증의 징후가 있었다. 소윤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고 계속해서 배를 붙잡고 있었다. 마치 뭔가가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임신했나요? 서준 의사가 부드럽지만 긴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소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럴 리가. 불가능해요. 서준이 하복부를 검사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표정이 변했다. 그는 장갑을 끼고 환자의 하의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희미하지만 지속적인 비린내가 올라왔다. 간호사 지연은 손으로 입을 가렸고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다. 수술 조명 아래 소윤의 은밀한 부위에서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작은 생물체들, 하얀 유충처럼 보이는 것들이 젖은 상처 주위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일부는 안쪽에 달라붙어 더 깊이 파고드는 것처럼 보였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공기는 무거웠고 마치 모두의 목을 죄는 것처럼 느껴졌다. 즉시 소독하세요. 표본을 채취해 기생충학 부서로 보내고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하세요. 강력한 진통제도 준비하세요. 서준 의사의 목소리가 간결하게 울렸다. 소윤은 처치 중에 의식을 되찾았다.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적셨고 그녀는 애원하듯 속삭였다. 제발 죽게 하지 마세요. 그가 저를 의식에 넣었어요. 저는 대체물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은 의료팀을 잠시 멈추게 했다. 서준 의사는 더 묻지 않고 단지 소윤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안심시켰다. 죽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는 안전해요. 약속합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과 맞닥뜨리고 있는지 몰랐지만 직업적 직감은 이것이 평범한 의료 사례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지연이 조기 차트를 작성할 때 그녀는 이름을 보았다. 한소윤, 23세, 경상북도 출신, 현재 강남구에 거주, 동반자 없음. 아무도 전화를 걸어 물어보지 않았다. 그리고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다. 서울의 밤비는 그치지 않을 것 같지만 병원 안에서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더 끔찍한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다. 소윤을 내과 응급부서의 작은 격리실로 옮긴 후 서준 의사는 즉시 간호사들에게 소독과 상처 세척을 지시하고 임상처치를 시작했다. 그녀의 상태는 지체할 수 없었다. 은밀한 부위 주변의 작은 생물체들,
명백히 유충의 일종은 일반적인 환경 감염의 징후가 없는 기생충이었다. 이는 개인 위생이나 일반적인 외상에 관한 초기 가설을 모두 무효화했다. 소유는 가만히 누워 있었고 고통의 파도가 밀려올 때만 약간 움직였다. 마치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지 않고 저항하지 않았다. 완전히 탈진한 것 같았다. 간호사가 소독을 마치고 정맥 진통제를 투여한 후 서준 의사는 손상된 조직과 유충 몇 개의 샘플을 채취해 기생충학 부서로 긴급 전송했다. 그는 이전에 메콩 지역의 특이 감염 사례에서 협력했던 기생충학 부장 박진우 박사에게 전화했다. 진우 박사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례가 있습니다. 젊은 여성이 다기관 부전의 징후는 없지만 은밀한 부위에 작은 유충이 나타났습니다. 매우 활동적이고 연조직을 파고들고 있으며 생체 기생충 형태일 수 있습니다. 샘플을 지금 보냅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간결한 대답이 돌아왔다. 기다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서준은 지연에게 돌아섰다. 환자를 내과 모니터링에 두세요. 아직 병동으로 옮기지 마세요. 이 환자를 여기 두고 싶습니다. 이 상황은 비정상적입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충격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많은 부인과 감염과 심지어 잘못된 자가 낙태 사례를 처리해 본 경험이 있었지만 이와 유사한 것은 본 적이 없었다. 소독약과 섞인 비린내가 여전히 공기 중에 맴돌아 그녀를 메스껍게 했다. 병상 옆에서 소유는 눈을 감았지만 눈물은 여전히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때때로 그녀는 파도처럼 떨었고 그것이 고통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는 분명치 않았다. 서준 의사는 침대 옆에 앉았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다. 소윤 씨, 맞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누가 해를 끼쳤나요? 소윤은 눈을 떴다. 그녀는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하려는 듯 그를 한동안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서서히. 매일 조금씩요? 언제 시작되었나요? 서준 의사가 물었다. 그의 손은 맥박을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손목 위에 부드럽게 놓였다. 일주일 조금 넘었어요. 처음에는 몸이 불편했어요. 처음에는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식사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통증이 생겼어요. 둔하게 지속되다가 그 다음에는 제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소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각 단어는 조각난 듯했다. 움직인다고요? 서준 의사가 눈썹을 찌푸렸다. 네,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제 안에서 기어다니는 것처럼요. 밤이 가장 끔찍했어요. 저는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서준 의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차트에 빠르게 메모를 하고 계속 물었다. 열, 피로, 두통이 있었나요? 네, 그리고 메스꺼움도요. 하지만 룸메이트에게 말했을 때 그들은 단지 호르몬 불균형일 거라고 했어요. 병원에 가기도 두려웠어요. 소유는 침묵했고 눈은 내려갔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얼마 전에 남자친구와 친밀했었거든요. 제가 불결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끄러웠어요. 서준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수치심과 당혹감은 여전히 많은 젊은 여성들이 생식 건강 문제에 직면할 때 큰 장벽이 되고 있었다. 소윤 씨,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알아야 할 첫 번째 것은 당신이 이런 일을 겪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도움을 받고 있어요. 남자친구에 대해 더 말해줄 수 있나요? 소윤은 그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마치 만지고 싶지 않은 기억을 건드리는 것처럼 천천히 말했다. 그의 이름은 정민호예요. 재무학과 4학년이었어요. 우리는 약 1년 동안 만났고 처음에는 그가 정말 배려심 있고 세심했어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 함께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서준 의사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인내심을 유지하고 있었다. 약 2달 전부터 그가 변했어요. 자주 부유한 친구들 그룹과 어울렸어요. 그들은 저는 절대 초대받지 않는 비밀 모임을 가졌어요. 그는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감히 대가를 치른다면 초월할 수 있다. 또는 넌 이해하지 못해. 이 세상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니야 라는 말들이요. 소유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어둠을 통과할 용기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열리는 문이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친밀한 밤을 보낸 후 저는 제 몸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고 제가 뭔가 잘못된 일에 이용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서준 의사는 몸을 똑바로 했다. 그의 머릿속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그가 이전에 마주친 어떤 것보다 더 이상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생충 감염이 아니라 사랑의 가면 뒤에 숨겨진 의도적인 폭력 행위의 징후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용감하셨어요. 이제 쉬세요. 계속 관찰하고 치료 방법을 찾겠습니다. 소유는 그의 가운을 붙잡았고 그녀의 눈은 애원으로 가득 찼다. 의사 선생님, 만약 제가 살아남지 못한다면 그를 막아주세요. 다른 누구도 저처럼 되지 않게 해주세요. 서준 의사는 깊고 엄숙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소윤 씨, 당신은 살아남을 거예요.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는 밖으로 나갔고 문이 닫혔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모니터에서는 일정한 심장 박동이 울렸다. 진실의 일부가 밝혀졌지만 가장 무서운 부분은 아직 앞에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그리고 민호, 따뜻한 미소의 청년은 갑자기 그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악몽의 중심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다. 병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첫 햇살이 공간을 밝혔지만 서준 의사의 마음속 무거움은 가시지 않았다. 어젯밤 내내 그는 잠을 자지 않았다. 대신 소윤의 의료 차트를 검토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확인하며 그녀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의학적 가능성을 찾았다. 하지만 조사할수록 이 사건이 단순히 일반적인 의학 지식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생물학적 징후들, 유충의 침입, 특히 민호라는 남자친구에 대한 소윤의 단편적이고 불안한 이야기, 이 모든 것이 일반적인 병리를 넘어선 무언가를 시사했다. 오전 9시경 소윤의 샘플을 분석 중인 기생충학 부서와 짧게 대화를 나눈 후 서준 의사는 그녀의 병실로 돌아왔다. 소윤은 옆으로 누워 멍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깨끗이 씻겨졌고 새 병원복을 입었으며 더 많은 생리식염수 주입을 받고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전날 밤보다 선명했다. 안녕하세요, 의사 선생님. 서준이 말하기 전에 소윤이 먼저 말했다.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서준이 물었다. 통증은 줄었지만 머리가 아직 어지러워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마치 의식을 유지하려 애쓰는 듯했다. 서준 의사는 의자를 당겨 옆에 앉았고 메모장을 펼쳤다. 어제 정민호 남자친구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은데 말해줄 수 있겠어요? 소유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는 처음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부드럽고 똑똑했죠. 공부를 잘했고 열정적이었으며 젊은 기업가들을 돕기 위한 자신만의 펀드를 만드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소프트 스킬 수업을 통해 만났어요. 저는 그의 경청하는 방식, 공유하는 방식이 좋았어요. 그런 사람을 만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하지만 약 2달 전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소유는 잠시 멈추었고 그녀의 눈은 멀리 응시했다. 그는 지인을 통해 젊은 사업가 클럽에 소개되었어요. 처음에는 네트워킹, 학습, 투자를 위한 흥미로운 장소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곧 그는 더 자주 자리를 비우기 시작했어요. 그룹 미팅에서 돌아올 때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화난 것도 차가운 것도 아닌 그저 공허했어요. 소유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한 번은 제가 물었을 때 그는 단지 인생에서 모든 사람은 선택해야 해, 평범하게 살거나 대가를 치르거나 라고 말했어요. 그는 마치 누군가가 그의 머리에 극단적인 삶의 철학, 맹목적일 정도로 야심찬 것을 심어놓은 것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었나요? 서준 의사가 물었다. 그는 몇 줄 빠르게 메모했다. 그는 자주 한 문장을 반복했어요. 올바른 장소에서 단 한 번의 교환으로 평생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있다. 저는 여기서 교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소윤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녀는 손을 뻗어 붕대로 감싸진 하복부를 가볍게 만졌다. 제가 그 대가였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요. 서준 의사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소윤 씨가 민호가 의도적으로 당신에게 무언가를 감염시켰다고 믿는다는 뜻인가요?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가 저를 어떤 의식에 넣었다고 믿어요. 그날 밤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가진 후 저는 한밤중에 깨어났고 그가 침대 옆에 서서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만지지도 말하지도 않고 그저 거기 오랫동안 서서 눈도 깜빡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떠났어요. 거의 사라졌다고 할까요? 문자도 전화도 어떤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제가 열이 나고 고통을 느끼고 제 몸에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나서야 병원에 올 용기가 생겼어요. 서준 의사는 메모를 마치고 수첩을 닫았다. 그는 잠시 앉아 있다가 말했다. 소윤 씨, 당신이 말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민호가 단순한 사업 그룹이 아닌 영적 요소나 의식적 요소를 가진 무언가에 참여했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소윤은 침묵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번은 그가 부주의할 때 저는 그의 노트북에서 3단계 사이클이라는 파일을 보았어요. 제가 열어봤을 때 거기에는 매트릭스처럼 이상한 기호들과 짧은 노트만 있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미끼, 두 번째는 문, 세 번째는 재물, 그 다음은 개방이라고요. 저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제가 세 번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방 안은 침묵에 빠졌다. 서준 의사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가 방금 들은 것은 임상사례의 모든 경계를 넘어섰다. 그는 자신이 어둠의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뒤에는 단순한 질병이 아닌 탐욕, 배신, 그리고 현대적 인신 재물 의식과 같은 것이 있었다. 소연 씨,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몇 사람에게 연락해야겠습니다. 쉬세요.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고 저는 이 일이 단순한 이상 질환으로 묻히게 두지 않을 겁니다. 소윤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많은 날들 동안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편에 서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서준 의사가 병실을 나설 때 그의 머릿속에는 즉시 해야 할 두 가지 일이 결정되어 있었다. 하나는 민호의 배경과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는 것. 둘째는 민속의식과 전통 종교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과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과 맞닥뜨리고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소윤의 말이 불길한 신호처럼 메아리쳤다. 저는 제가 미끼인지 문인지 재물인지 모르지만 제가 동의하지 않은 게임에 들어갔다는 것은 확실해요. 그날 오후 종교 심리학과 민속의식의 전문가인 옛 동료와 상담한 후 서준 의사는 무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북부 산악 지역에서 극단적인 신앙 집단을 연구한 경험이 있는 그의 친구로부터 들은 것은 그를 떨게 했다. 영혼 빌리기, 영적 안내 또는 성적 행위와 주문을 결합한 은밀한 계약과 같은 의식들은 실제로 존재했다. 드물고 보통 비밀 단체 내에서만 발생했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서준 의사는 인터넷에서 민호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소셜 플랫폼을 검색한 후 그는 몇 개의 관련 계정을 찾았다.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는 개인 페이스북, 거의 버려진 인스타그램 계정, 그리고 운명교환협회라는 이름의 그룹에 연결된 것 같은 이상한 도메인의 웹사이트. 웹사이트는 직접 링크 없이는 접근하기 거의 불가능했다. 내용은 희미했고 반은 한자, 반은 고대 한국어로 쓰인 모호한 문구들만 있었으며 세 개의 소용돌이가 서로 얽힌 원형 기호가 함께 있었다. 3단계 사이클, 한 영혼, 3단계, 하나의 문. 개방은 대가를 치를 용기 있는 자로부터 시작된다. 서준 의사는 화면을 캡처하고 링크를 저장한 후 즉시 추가 분석을 위해 인류학자 친구에게 보냈다. 그는 이 사건이 더 이상 일반 의학의 영역 내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더 나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 순간 소윤은 몇 시간의 휴식과 약물 투여 후 기분이 나아져 간호사의 감독하에 전화기 사용이 허락되었다. 한참을 망설인 후 그녀는 전화번호부를 열고 민호의 옛 번호를 찾았다. 그의 이름은 여전히 뒤에 하트 기호와 함께 저장되어 있었다. 고통스러운 기억의 일부가 터져나와 그녀의 손가락을 떨게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울린 후 통화가 끊겼다. 소유는 전화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낙담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가 희망을 버리기도 전에 화면이 밝아졌다. 민호로부터 온 전화였다. 그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고 그녀의 손은 통화를 받기 위해 쓸 때 떨렸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몇 초간 침묵이 흐른 후 민호의 목소리가 낮고 평온하게 울렸다. 소윤. 그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을 듣자 소윤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무엇을 기대했는지 몰랐다. 사과, 설명, 아니면 단순히 인정? 들어, 소윤, 민호가 계속했다. 네가 전화할 줄은 몰랐어. 더 이상 마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병원에 있어요, 소윤이 말했다.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민호가 가볍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감정이 전혀 없었다. 알아. 끔찍한 침묵이 흘렀다. 소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전화를 꽉 쥐었다. 당신은 저에게 무슨 짓을 한 거죠? 난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야. 민호의 대답에 소윤은 거의 통제력을 잃을 뻔했다. 필요한 일이라고요? 뭐가 필요한 일이에요? 당신은 저를 어떤 망할 조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 다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떠났어요. 전화 너머로 민호가 한숨을 쉬었다. 마치 너무 기본적인 것을 설명하느라 지친 것처럼 들렸다. 소윤아, 넌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세계에 살고 있어.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꽃이 아닌 피로 포장된 길이 있어. 문제는 누가 피를 흘리고 누가 걸어가느냐야. 그리고 나는 너를 선택했어. 피를 흘릴 사람으로. 실제 피는 아니지만 영혼, 인간과 운명을 연결하는 것. 우리는 단지 올바른 순간, 올바른 상황에서 그것의 작은 부분을 잘라내기만 하면 변형의 문을 만들 수 있어. 너는 적합한 사람이었어. 당신 미쳤어요. 소윤의 목소리가 막혔다. 저는 인간이에요. 재물이 아니라고요? 민호가 다시 웃었다. 이번에는 약간의 조소가 섞여 있었다. 넌 내가 의심 없이 충분히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어. 그것으로 충분했어. 스스로를 희생자라고 생각하지 마. 소윤아. 넌 의식의 일부였고 그 의식은 성공했어. 소윤은 전화를 꽉 쥐었다. 그녀는 소리치고 울고 전화기를 부수고 싶었다. 하지만 민호의 목소리는 그녀의 모든 틈새에 파고드는 차가운 바람 같았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 같은 사람이 또 얼마나 있어요? 민호는 직접 대답하지 않고 대신 소윤을 얼어붙게 만드는 말을 했다. 3단계 사이클은 거의 완성되었어. 문은 열리고 있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넌 그 일부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해.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다.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다. 그녀는 통화를 끊고 전화기를 던졌다. 마치 저주를 던지는 것 같았다. 잠시 후 서준 의사가 들어왔다. 그는 소윤의 참백한 표정과 여전히 떨리는 손을 보았다. 그와 방금 이야기했나요? 그가 물었다. 소윤은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억제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는 저를 성공적인 의식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그는 제 역할이 끝났고 다음 사람이 있다고 말했어요. 서준 의사는 앉아서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잘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백을 받았다는 거예요. 병실 기록 시스템을 통해 통화 끝부분을 녹음했어요. 우리는 증거가 있습니다. 소윤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혼란스러웠다. 제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정말로 뭔가가 변하고 있다면?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말했다. 저는 당신이 혼자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두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언어와 의식을 읽을 수 있는 사람,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소윤은 어리둥절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누가 그럴 수 있을까요? 서준 의사는 일어나 전화기를 꺼내 번호를 눌렀다. 통화 신호를 기다리며 그는 말했다. 제 오랜 친구입니다. 민족학 박사로 고산지대 의식과 금지된 의식을 연구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혜진 박사예요. 만약 민호의 3단계 사이클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녀입니다. 전화가 연결되고 그것과 함께 투쟁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 봉인된 기억, 금지된 의식, 누구도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문, 구원인지 파멸인지를 향한 투쟁이었다. 약속은 다음날 아침,
인해병원의 작은 회의실에서 이루어졌다. 정혜진 박사는 일찍 도착했다. 마른 체형이었지만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있었다. 짙은 색 한복을 입고 머리는 뒤로 단정하게 묶었으며 오래된 가죽 가방과 낯선 상징으로 덮인 표지가 있는 책 몇 권을 가지고 왔다. 그녀가 방에 천천히 조용히 들어오는 모습은 공기를 두껍게 만들었고 고대의 것과 음산한 느낌이 뒤섞였다. 서준 의사는 소윤의 상황, 임상 증상, 검사 결과 대기 중인 것, 특히 소윤과 민호 사이의 통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그 통화에서 민호는 3단계 사이클, 재물, 문 열림 등 분명한 의식적 용어를 언급했다. 정혜진 박사는 조용히 앉아 듣고 말을 끊지 않고 중요한 세부 사항을 들을 때만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썹을 찌푸렸다. 녹음된 대화가 재생되었을 때 그녀는 눈을 감고 손목에 작은 나무 구슬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마치 어둠의 각 박동을 세는 것 같다. 마치고 그녀는 눈을 떴고 목소리를 낮추었다. 민호가 말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약 형태의 영적 희생의식에서 사용되는 상징적 언어의 일종으로 강제 운명 이전이라고 불리는 고대의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의식은 원래 다오족 전설과 북부 산악 지역의 일부 비밀 집단에만 존재했습니다. 서준 의사가 눈썹을 찌푸렸다. 강제 운명 이전이라고요? 정혜진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것은 어두운 세계에서 에너지를 불러와 운명, 보통 분화 권력, 특별한 승진과 교환하는 의식입니다. 수행하기 위해서는 참가자들에게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시작자, 의식을 안내하는 사람, 헌신자, 보통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깊은 연결이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절자, 사이클을 완성하기 위해 의식 후 연결을 끊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서준 의사와 소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민호는 아마도 이 의식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 소윤 씨는 헌신자입니다. 소윤은 주먹을 꽉 쥐었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의식에서의 그녀의 역할이 언급될 때마다 그녀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가장 깊은 상처를 받은 곳으로 그녀의 영혼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느꼈다. 그럼 그가 말한 3단계 사이클은 뭔가요? 서준 의사가 물었다. 정혜진 박사는 한 페이지를 넘기고 3개의 동심원이 서로 연결된 도표를 가리켰다. 중앙에는 검은 점이 있었다. 3단계 사이클은 변형, 연결, 단절, 헌신에 관한 고대 의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감정으로 연결하고 배신 행위로 단절하며 마지막으로 신성한 성격을 띤 행동, 보통 올바른 시간에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 헌신합니다. 소유는 이 말을 듣고 목이 조여오는 듯했다. 그녀는 그날 밤 민호가 어둠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던 순간을 기억했다. 그의 눈은 완전히 공허했다. 그것이 바로 그들 사이의 연결이 끊어진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후의 모든 것, 버려짐, 고통, 몸 안에 무언가가 살고 있다는 느낌까지 모든 것이 정혜진 박사가 방금 말한 것과 일치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나요? 서준 의사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어떻게 소윤을 구할 수 있나요? 정혜진 박사는 잠시 심사숙고했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의식들은 헌신자 자신이 완전히 자신의 역할을 거부할 때만 깨집니다. 즉, 의식 수행자와의 모든 감정적, 정신적, 신체적 연결을 끊어야 합니다. 또한 대응의식, 즉 해결의식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 의식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서준 의사가 계속 물었다. 고대 의식에 정통하고 감지 능력이 있는 안내자가 있어야 합니다. 수행 장소는 신성하고 조용하며 깨끗한 에너지 원천이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윤 씨가 자발적이어야 하고 완전히 놓아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준 의사는 소윤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이전처럼 두려움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수일간 억눌렸던 분노와 억울함이 터져 나오는 듯한 결단력이 보였다. 준비됐어요? 박사가 물었다. 네. 소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만약 저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모든 것과 맞서야 한다면 저는 할 겁니다. 저는 더 이상 그에게 묶여있고 싶지 않아요. 정혜진 박사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제가 청원사 템플에서 만남을 주선하겠습니다. 제가 명정 스님과 함께 일했던 곳이에요. 그곳은 깨끗한 에너지를 유지하고 있어 이 의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준 의사는 숨을 내쉬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터널 끝에 약간의 빛이 보이는 듯했다.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나요? 오늘 밤이요. 정해준 박사가 대답했다. 우리는 이 연결이 더 오래 지속되도록 둘 수 없습니다. 주요 의식이 완료된 후 3일이 지나면 문이 완전히 열리고 그때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더 쉽게 달라붙을 것입니다. 그 말은 소윤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그녀는 무릎 위에 손을 꽉 쥐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이 악몽에서 벗어나야 했다. 그것이 그녀의 남은 인생과 함께하는 운명이 되기 전에. 회의가 끝나고 정해준 박사는 의식도의 복사본, 녹음된 대화, 관련 문서들을 가지고 병원을 떠났다. 서준 의사는 차량 조정과 명정 스님 연락을 담당했다. 소윤은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개인 물품을 몇 개 준비하고 저녁 이동 전에 잠시 휴식을 취했다. 그날 저녁 하늘은 다시 어두운 구름으로 뒤덮였다.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하늘은 우울한 회색빛이었다. 거리 조명은 안개 속에서 희미했다. 차는 청원사 앞에 멈췄다. 정교하게 새겨진 나무 대문이 열렸고 안쪽에는 돌이 깔린 길이 본당으로 이어졌다. 명정 스님이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부드럽지만 엄숙했고 그의 눈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스님은 소윤을 안으로 인도하기 전에 한마디만 했다. 어떤 의식도 깨달음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소윤은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닌 여정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됐습니다. 사원의 문이 그녀 뒤로 닫혔고 다른 세계에서 오는 속삭임 같은 부드러운 바람 소리가 함께했다. 저녁 7시경 청원사는 얇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고 공기는 마치 무언가가 일어날 것을 알리는 듯 음산했다. 종소리도 경전을 읊는 소리도 없었다. 단지 숨이 막힐 것 같은 고요함만이 있었다. 본당은 제단 주변에 놓인 큰 초들에 의해 밝혀져 있었다. 초의 빛은 부처님의 얼굴에 연민과 침묵이 섞인 모습을 드리웠다. 마치 인간 세계의 경계를 넘어선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소윤은 차가운 타일 바닥 중앙에 앉아 있었다. 얇은 흰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이마에는 명정 스님이 발라준 백단향 오일 한 방울이 묻어 있었다. 영적 정화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정해진 박사는 옆에 서서 손으로 쓴 고대 경전을 들고 있었다. 두꺼운 연필지에 갈색 잉크로 쓰인 글자들과 고대 상징들이 가득했다. 스님은 향을 피우고 소윤 맞은편에 앉았다. 그의 깊고 일정한 목소리가 울렸다. 당신은 빛과 어둠 사이의 경계가 사라진 열린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탈출하려면 당신을 묶어놓은 것을 직시하고 받아들이고 놓아야 합니다. 정해진 박사가 이어받았다. 그녀는 책을 낮은 의자 위에 놓았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 의식적 결속을 풀어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그것을 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이 최종문, 오직 진실만이 존재하는 곳을 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소윤은 눈을 감았고 그녀의 호흡은 가빠졌다. 수많은 이미지가 그녀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비노의 얼굴, 얼음처럼 차가운 그의 눈, 함께 있던 그 밤, 그리고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던 자신의 목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 후에 설명도 구원도 없이 버려진 느낌. 스님이 경전을 읽기 시작했다. 읊는 소리는 크지도 빠르지도 않았지만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처럼 일정하고 울림이 있었다. 각 구절은 소윤의 마음을 덮고 있던 어둠의 막을 찢는 줄 같았다. 정해진 박사는 작은 벼룩채로 네모서리를 쓸었다. 이것은 사방파라고 불리는 의식으로 가시세계와 비가시세계 사이에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본당의 공간이 변하기 시작했다. 공기는 더 두껍고 더 차갑게 느껴졌다. 바람이 없는데도 촛불들이 흔들렸다. 소윤은 떨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숨소리를 또렷이 들을 수 있었고 깊은 곳에서 메아리가 울렸다. 그것이 실제인지 상상인지 분명하지 않았다. 넌 날 배신했어. 민호의 목소리였다. 소윤은 눈을 번쩍 떴다. 그녀 앞에는 향연기의 환영 속에서 민호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의 눈은 그녀의 영혼 깊은 곳을 파고들었다. 감정은 없고 오직 비난만 있었다. 넌 날 사랑했고 날 믿었고 저항도 없이 내가 널 밟고 지나가게 했어. 그 말들은 칼처럼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소윤은 머리를 감싸 안고 온몸이 떨렸다. 땀이 목욕을 한 것처럼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녀는 소리쳤다. 아니요, 저는 아무도 배신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배신자예요.
당신은 저를 이용했고 사랑을 이용해 저를 병든 게임에 묶어놓았어요. 그 말은 강한 일격처럼 환영을 흩트렸다. 향연기가 소용돌이치다 흩어졌다. 전체 전당이 한 박자 흔들리는 것 같았고 촛불은 절반이 꺼졌다. 명정스님은 여전히 경전을 앓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더 명확하고 더 급박해졌다. 정혜진 박사는 일어서서 가방에서 빨간 천을 꺼내 소윤의 머리 위에 올려놓았다. 그런 다음 다오어로 된 짧은 고대 문장을 읽었다. 이것은 채비야 의식으로 영혼을 사악한 마법적 연결로부터 분리하는 것이었다. 소윤은 등을 타고 뜨거운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가벼워졌지만 동시에 공허함도 느꼈다. 갑자기 기억들이 밀려왔다. 그것은 소윤의 것만이 아니었다. 또 다른 여자, 마른 체형의 짧은 머리를 한 여자가 기숙사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이었다. 그녀의 눈은 공포에 얼어붙은 듯 크게 떠져 있었다. 그리고 민호는 그녀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그 후 검은 그림자가 다가와 모든 것을 삼켰다. 그 장면은 사라졌지만 소윤은 자신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것과 이 연결을 끊지 않으면 다음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소리쳤다. 나는 재물이 아니에요. 나는 이것이 계속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어요. 그 외침은 본당의 강력한 기도처럼 울려 퍼졌다. 남아있던 촛불들이 모두 꺼졌고 밖에서는 바람이 일었지만 실내의 공기는 갑자기 밝아진 것 같았다. 스님은 읍기를 멈추었고 정혜진 박사는 소윤의 머리에서 빨간 천을 부드럽게 벗겼다. 그녀는 돗자리 위로 쓰러졌지만 그녀의 호흡은 규칙적이었고 얼굴은 더 이상 고통으로 일그러지지 않았다. 스님은 시계를 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확히 6시, 시간에 맞았네요. 정혜진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잠시 후 소윤은 눈을 떴다. 그녀는 몸이 가볍게 느껴졌다. 지난 시간 동안 느꼈던 무게와 압박감이 없었다. 마치 오래된 죽은 피부를 벗고 새로운 사람으로 나온 것 같았다. 다 끝났나요? 그녀는 목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스님이 대답했다. 당신의 몸은 깨끗해졌지만 마음은 다시 양육되어야 합니다. 어둠은 당신이 기회를 주면 항상 돌아오려 합니다. 소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고통 때문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에 눈이 젖어 있음을 느꼈다. 오랫동안 그녀는 두려움, 죄책감, 분노, 절망 속에서 살았다. 오늘은 처음으로 그 악몽에서 일어난 날이었다. 정혜진 박사가 가까이 다가와 소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당신은 잊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당신은 그 상처를 판결로 짊어지지 않고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증거로 사용하세요. 아픔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극복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그날 밤 소윤은 사원에서 쉬기 위해 머물렀다. 본당 뒤의 작은 방에서 그녀는 간단한 침대에 누워 마음이 평온했다. 밤바람이 문틈으로 불어왔고 백단향과 향의 냄새를 가져왔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여러 밤 후 처음으로 그녀는 두려움, 공황, 머릿속 목소리에 깜짝 놀라지 않고 잠에 빠질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재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온전하고 이전보다 더 강하게 돌아왔다. 그리고 앞길이 여전히 희미할지라도 이번에는 그녀가 자신의 발로 걸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누구의 인도도 누구의 조종도 받지 않고 더 이상 다른 이의 야망을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리고 영원히 자신이 되었다. 청원사에서의 의식 후 소윤은 건강 모니터링을 위해 인해병원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빠르게 회복되었다. 통증은 사라졌고 궤양은 말랐으며 새로운 검사 결과는 그녀의 몸에 더 이상 기생충 감염의 흔적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의학적으로는 이것이 기적적인 회복 사례였다. 하지만 서준 의사와 정혜진 박사에게 그들은 이 기적이 보이지 않는 사악한 연결을 끊는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주말 아침 햇빛이 익숙한 복도 모퉁이를 비출 때 서준 의사는 소윤을 자신의 개인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그녀 앞에 얇은 서류철을 놓았고 그의 눈은 진지했다. 당신에게 알려드려야 할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듣기 쉽지 않지만 당신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소윤은 양손을 가볍게 쥐었다. 의식의 영향에서 벗어난 이후 그녀는 피하는 대신 직면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하세요. 서준 의사는 파일을 열고 의료 차트 사진을 꺼냈다. 정미애 22세,
건축학과 학생의 차트였다. 8개월 전 위급한 상태로 입원했다. 그녀 역시 심각한 은밀한 부위 손상이 있었고 불명확한 출처에 기생충 감염 징후가 있었다. 그녀는 3일간의 입원 후 원인 불명으로 사망했고 시신을 찾으러 온 가족이 없었다. 차트는 미확인 원인에 의한 다기관 합병증이라는 최종 결론과 함께 희귀질환으로 분류되었다. 소유는 사진을 응시했다. 그 여자에게는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있었다. 아마도 만난 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눈빛의 유사함 때문일 것이다. 이름 붙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의 눈빛. 그녀도 민호를 사랑했습니다. 서준 의사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가라앉았다. 제가 온라인에서 몇 장의 옛 사진을 찾았는데 그 중에는 대전에서 민호와 함께 여행하는 그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그녀가 입원하기 전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녀가 첫 번째였습니다. 소유는 전신이 차가워지는 느낌이었다. 순간적으로 그녀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모든 것이 너무 명확했다. 미애가 의식에서 첫 번째 사람이었나요?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민호는 의식에 세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끼, 문, 그리고 재물. 만약 당신이 세 번째라면 미애는 시작자, 연결을 만든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소유는 다시 한번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녀는 아무도 이유를 모른 채 죽었어요. 그리고 제가 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제가 절에 갈 수 없었다면 저도 잊혀진 또 다른 이름이 되었을 거예요. 서준 의사가 말했다. 그의 눈에는 괴로움이 어려 있었다. 소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미애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적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을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 본 이가 신중하게 계산한 일련의 행동의 결과였다. 두 번째 사람은요? 그녀가 물었다. 서준 의사는 깊이 생각했다. 경찰과 함께 조사 중입니다. 몇 가지 이름이 있지만 누가 문인지 아직 확인할 수 없습니다. 민호가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당신만큼 깊지 않지만 중간 단계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관계를 맺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소유는 고개를 끄덕이고 결연한 눈빛으로 서준 의사를 바라보았다. 참여하고 싶어요. 이대로 끝낼 수 없어요. 서준 의사는 파일 위에 손을 얹고 그녀를 한참 바라본 후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다음 단계를 밟기 전에 당신이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위험한 행위에 살아있는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다른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의식으로 이끌리는 손길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유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이 순간부터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보았고 너무 많은 것을 느꼈으며 이 사회가 여전히 등을 돌리고 무시하는 진실의 일부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병실 침대에 혼자 앉아 있었다. 노란 램프빛이 벽에 드리워져 기억의 흐름처럼 빛의 줄기를 만들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열고 자신과 민호 사이의 메시지를 찾았다. 오랫동안 그녀는 감히 다시 열어보지 못했다. 그에게서 온 마지막 메시지는 짧은 문장이었다. 미안하지만 너는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해. 그때 그녀는 고통으로 울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읽으면서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차갑고 공허함을 느낄 뿐이었다. 그녀는 녹음 앱을 열고 말하기 시작했다. 떨리지 않고 헛되지 않고 중단 없이. 제 이름은 한소윤입니다. 저는 사랑의 가면 뒤에 숨겨진 영적 희생의식의 피해자입니다. 저는 배신당했고 한 남자가 제 영혼을 바쳐 성공을 교환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며 제가 말하지 않으면 다음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했다. 저는 동정을 받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말합니다. 제 이야기가 경고가 되기를, 거울이 되기를, 사랑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기에 충분하다고 순진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경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녹음이 끝나고 그녀는 첫 번째 증언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그 녹음을 서준 이사에게 주었다. 그는 많이 묻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저장한 후 필요할 때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순간부터 소유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배신자의 정체를 밝히는 임무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투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밖에는 민호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다음 재물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누가 그녀를 대신해 목소리를 낼 것인가? 진실은 결코 죽지 않는다. 단지 누가 감히 그것을 파내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그리고 그녀 뼛속 깊이 배신당한 소유는 삽을 든 첫 번째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다. 소유는 10월 초에 어느 아침에 병원을 떠났다. 공기가 서서히 차가워지기 시작할 때 그녀는 더 이상 응급실 로비에서 쓰러졌던 그 소녀가 아니었고 홀로 보이지 않는 고통을 견디던 사람도 아니었다. 이제 소유는 진실과 용기를 가진 생존자였다. 퇴원 후 소유는 강남에서 멀리 떨어진 송파구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중심지에서 멀리, 모든 옛 기억에서 멀리. 그녀는 새로 시작하고 싶었지만 사악한 의식의 세계로 밀려났던 사람에게 인생은 쉽지 않았다. 익명 문자 메시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말들이었다. 너는 의식을 배신했다.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네가 탈출했다고 생각하지 마. 그 다음에는 이상한 이미지들이 왔다. 3층의 소용돌이, 거꾸로 타는 촛불, 시장에 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 누군가가 매일 그녀를 감시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소유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고 소셜미디어에 공유하지 않았다. 단지 서준 의사에게만 알렸다. 그는 즉시 지역경찰에 연락하여 소윤의 원룸 주변에 보안 감시를 요청했다. 그러나 침입의 흔적이나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다. 한편 서준 의사는 민호가 참여한 운명교환협회에 대한 조사를 계속했다.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일하는 몇몇 옛 동료들의 도움으로 그는 이 그룹과 관련된 일부 활동의 IP 주소를 추적했다. 그들은 암호화된 내부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재무투자와 신비로운 의식이 섞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비밀 온라인 미팅을 조직했다. 이것은 현대판 컬트처럼 작동하는 비밀 조직이었다. 한 분석가가 서준에게 말했다. 그들은 성공의 환상으로 유혹하여 사람들을 모집하지만 그 뒤에는 현대적 언어로 위장된 매우 고대의 의식이 있습니다. 분석에서 한 이름이 여러 번 등장했다. 정민호, 소윤의 전 남자친구. 그는 더 이상 소셜미디어에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옛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소윤이 제공한 녹음에서의 음성인식 시스템은 운명교환협회의 내부 회의에서 보존된 녹음과 96% 일치했다. 민호는 의식의 세 지도자 중 한 명이었다. 소윤은 내부 보안부서의 특별회의에 초대되어 조사를 돕게 되었다. 그 방에서 그룹의 온라인 회의 녹음을 들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성공했다. 자원이 열렸지만 한 연결고리가 반항한다. 진압하지 않으면 결과가 확산될 것이다. 녹음의 목소리는 다름 아닌 민호의 것이었다. 그는 저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소윤이 듣고 난 후 말했다.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당신이 중요한 증인이라고 믿지만 동시에 이 조직의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소윤은 손을 꽉 쥐었다. 증언하겠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수사관은 잠시 침묵했다가 파일 하나를 열었다. 그 안에는 세 여성의 사진이 있었다. 죽은 비에 그녀 앞에 앉아있는 소윤, 그리고 문으로 추정되는 다른 여자 정연. 인문대학 3학년으로 2주 전에 실종된 학생이었다. 우리는 의식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조직이 그녀를 통해 연결을 복원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소윤은 마음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부분적으로는 자신이 마지막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고통 때문이었고 나머지는 마치 다른 사람 대신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때문이었다. 우리는 그녀를 찾아야 해요. 그녀가 말했다. 며칠 후 현이 사용했던 스마트워치의 위치 신호를 추적하여 조사팀은 송파구 외곽의 의심스러운 위치를 확인했다. 한때 스타트업 회사의 본부였지만 지금은 운영이 중단된 곳이었다. 소유는 특수팀과 함께 현장에 가서 식별과 확인을 도울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그녀가 의식 환경에서 민호를 본 유일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룻밤 고민한 후 그녀는 동의했다. 그날 오후 보안요원, 법의학 전문가, 그리고 소윤을 포함한 7명의 그룹이 의심 장소로 향했다. 건물은 작은 숲 한가운데 고립되어 있었다.
녹슨 철문, 주변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2층짜리 건물은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거실은 기이한 재단과 연결되어 있었고 거기에는 기괴한 초상화들이 걸려 있었다. 향 냄새가 여전히 가득했다. 뒤쪽에는 나무 바닥 아래 숨겨진 지하실이 있었다. 지하실 자물쇠를 깨고 내려갔을 때 그들이 본 것은 모든 사람을 침묵하게 만들었다. 약 10평 정도의 좁은 방에는 의식의 상징인 3층의 소용돌이 모양이 새겨진 돌 테이블이 있었다. 테이블 중앙에는 나무 의자가 있었고 거기에 젊은 여성이 묶여 있었다. 바로 현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살아있었지만 눈은 크게 뜨고 입은 가려져 있었으며 몸은 말라 있었다. 소유는 다가가 그녀의 입가리개를 풀어주었다. 현은 떨고 있었고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저는 죽을 줄 알았어요. 바로 그때 지하실 오른쪽 작은 문이 열렸고 발소리가 들렸다. 민호가 나타났다. 그는 더 이상 소윤이 알던 민호가 아니었다. 얼굴은 쇠약해 보였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으며 몸은 마치 인간과 악령 사이 경계에 사는 사람처럼 더럽혀져 있었다. 그는 소윤을 보고 멈춰섰다가 차갑게 웃었다. 네가 정말로 돌아왔구나. 소윤은 현 앞에 서서 조금도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끝내러 왔어요. 민호는 작은 칼을 꺼냈다. 하지만 즉시 한 경찰관이 재빨리 다가가 순식간에 그를 제압했다. 수갑이 찰칵 잠기는 소리가 거친 숨소리 사이로 들렸다. 민호는 저항하지 않았고 끌려가기 전 단 한마디만 했다. 당신들은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문은 이미 열렸어.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어. 그 말은 그날 밤 내내 소윤을 괴롭혔지만 이번에는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문이 열렸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통과할지 아니면 돌아설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녀와 같은 사람들은 그 문 앞에 서서 다른 이들이 자신처럼 끌려가지 않도록 지킬 것이다. 송파구 외곽에서의 구조작전 이후 사건은 공식적으로 특별수사 대상이 되었다. 사건의 민감한 성격 때문에 언론은 아직 접근할 수 없었지만 의료, 심리학, 내부 보안 전문가 사이에서는 현대적 희생의식 사건이 지하파도처럼 빠르게 퍼졌다. 정민호 혹은 민호는 여러 혐의로 구금되었다. 납치, 고문, 종교적 신념을 이용한 타인의 건강과 정신적 해악, 지역사회 위험 초래 등이었다. 하지만 소윤에게 민호가 처벌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이었다. 현은 인해병원으로 옮겨져 소윤과 같은 병동에 입원했다. 이 젊은 여성은 신체적으로 쇠약하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지만 소윤이 옆에 있어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다. 그들은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충분했다. 소윤은 가벼운 비가 내리는 어느 오후 현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복도에서는 서준 의사가 의식 이후 두 사람을 계속 지켜봐온 정혜진 박사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가 조금 죽을 먹었어요. 소윤이 말하며 현의 입가를 닦아주었다. 현은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마른 입술은 미소를 지으려고 애썼다. 언니는 제가 다시는 아무도 못 볼 줄 알았다는 걸 알아요? 소윤은 부드럽게 웃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가 저를 선택했을까요? 현이 물었다. 소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너무 착했기 때문이에요. 선한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의 저처럼요. 현은 눈을 감았고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억울함 때문인지 안도감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았다. 밖에서는 서준 의사가 수사팀의 초기 결론 보고서를 들고 있었다. 우리는 단순히 영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적 사기, 감정 조작, 그리고 절대적인 공포를 만들기 위한 의식 사용의 결합입니다. 그들은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 정서적 욕구가 강한 사람들, 또는 단순히 너무 순진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정혜진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동유럽 국가들에서 유사한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리더는 보통 의식을 완전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을 조종하는 도구로 바꾸는 방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민호는 그런 사람이었군요. 서준 의사가 말했다. 그는 미치지 않을 만큼 똑똑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관계를 믿게 할 만큼 잔인했습니다. 바로 그때 서준 의사의 전화가 울렸다.
지역 경찰이 중부지방에서 2개의 버려진 의식 장소를 더 발견했다고 알렸다. 그곳에는 3단계 사이클과 관련된 의식 물품들이 있었다. 이 조직은 단 하나의 도시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였고, 소윤이 한 연결고리를 깨뜨린 것이 전체 네트워크를 흔들 수 있었다. 서준 의사는 정혜진 박사에게 돌아섰다. 우리는 소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녀는 단순한 증인이 아니라 상징입니다. 정혜진 박사가 대답했다. 보호만이 아니라 그녀가 길을 인도하게 해야 합니다. 몇 주 후 비공개 토론회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에서 열렸다. 소윤이 4학년 학생으로 있는 곳이었다. 주제는 영성, 신념, 그리고 위험한 경계였다. 소윤은 익명의 연사로 초대받다. 병풍 뒤에 서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변조기로 조정했다. 강당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소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집중해서 경청했다. 저는 한때 사랑이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야망으로 부패한 마음에서 나온다면 사랑은 어둠에 대한 해독제가 아닙니다. 전체 강당이 조용해졌고 공기는 무거웠다. 하지만 그녀가 계속 말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더 강해졌다. 우리는 누가 우리 삶에 들어오는지 항상 통제할 수 없지만 누가 머무를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라고 요구한다면 그냥 떠나세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빛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청중석에서는 몇몇 학생들이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일부는 심리지원센터 정보를 요청했다. 다른 이들은 토론회 후 상담 전문가들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윤은 무대 뒤에 잠시 앉아 있었다. 그녀 옆에는 현이 있었다. 머리카락이 조금 자랐고 눈빛은 더 이상 멍하지 않았다. 언니는 계속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현이 물었다. 아니요, 저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밖에는 아직 말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만약 문이 정말로 여전히 열려 있다면? 현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층 낮아졌다. 소윤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평온했다. 그러면 우리는 건너가지 않는 법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들이 길을 잃기 전에 그들을 되돌릴 거예요. 현은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진정한 생명력이 빛났다. 일주일 후 소윤은 공식적으로 연결 끊기, 신뢰 재건이라는 사회 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와 협력하기 시작했다. 심리적 조작, 사기성 종교의식, 그리고 비밀 컬트 단체의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곳이었다. 이야기가 게시될 때마다 소윤은 한 줄 한 줄 읽었다. 마치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 같았다. 상처는 완전히 지워질 수 없지만 공유될 때마다 독성의 일부를 잃어갔다. 어느 저녁 소윤이 새 글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녀의 전화로 이상한 이메일이 도착했다. 2번째 문이 닫혔지만 남은 연결고리가 떨고 있다. 조심해라. 모두가 끝나는 것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소윤은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이번에는 떨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회신을 타이핑하고 보냈다. 저는 한때 재물이었지만 이제는 수호자입니다. 당신들이 다시 문을 열려고 한다면 저는 거기 있을 것이고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휴대폰 화면의 빛이 그녀의 얼굴에 반사되었다. 더 이상 구원을 구걸하던 소녀가 아니라 지옥에서 돌아온 사람, 상처와 깨달음과 다른 이들이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할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었다. 투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횃불을 든 사람이었다. 시간이 흘렀고 운명교환협회 사건의 여파는 여전히 관계기관 내부에서 울려 퍼졌다. 비록 널리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조사를 통해 점차 젊은 사업가들의 이름으로 화려한 표면 아래 숨겨진 어두운 층들이 드러났다. 똑똑하면서도 교활한 조종자들의 네트워크가 현대적 철학의 가면 아래 고대 의식을 위장하여 다른 이들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했다. 정민호, 주모자이자 소윤과 의식을 행한 사람은 현재 4번 구치소, 위험한 범죄자를 위한 격리구역에 수감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수사기관과 협조하지 않았다. 3단계 사이클이나 관련 의식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는 단지 차갑고 공허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마치 그가 법적 처벌로는 다루기 어려울 정도로 멀리 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소윤은 이제 수사 과정에서 핵심 인물이 되었고
고가치 증인으로 특별 보호를 받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자신이 한 일이 명예나 칭찬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녀가 진실 앞에서 돌아설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연말의 어느 날 소유는 강남구에 있는 민속신앙연구소에서 정혜진 박사를 만났다. 박사의 작업실은 여전히 옛 책, 의식지도, 전 세계의 종교적 상징물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오늘은 방 중앙에 새로운 물건이 있었다. 큰 나무 상자였고 위에는 소윤을 괴롭혔던 의식의 상징인 새 층의 소형 도리가 있었다. 이게 어디서 온 거죠? 소윤이 물었다. 경찰이 그룹의 다른 구성원의 창고를 수색하면서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다. 안에는 희생의식의 전체 과정을 설명하는 손으로 쓴 문서, 모집 편지, 특히 계약서라고 불리는 작은 노트가 있습니다. 소윤은 노트를 들었다. 첫 페이지에는 빨간 잉크로 쓰인 한 줄만 있었다. 모든 것을 얻으려면 자신의 일부를 기꺼이 포기해야 한다. 정혜진 박사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멀리 있는 듯했다. 이것은 인생 철학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위험한 언어입니다. 비노 같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매우 왜곡된 개념을 심습니다. 사람이 운명과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잊고 있습니다. 소윤이 대답했다. 운명은 들을 기도, 거래할 마음도 없다는 것을요. 그들은 단지 자신 안의 인간적인 부분과 거래하고 있을 뿐이에요. 정혜진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당신은 그 거래에서 빠져나온 소수의 사람 중 하나이며 여전히 온전한 영혼을 지키고 있습니다. 소윤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온전하게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순진한 믿음을 잃었고 한때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순수한 감정의 일부를 잃었다. 하지만 그 대신 더 귀중한 것을 얻었다. 깨달음. 그날 그녀는 공식적으로 연구소와 장기 협력을 약속했다. 피해자가 아닌 심리적 조작, 현대적 사악한 마법, 취약한 사람들 보호와 관련된 연구의 상담자로서. 그의 설날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소유는 고향에 돌아갔다. 그녀의 어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골목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버스에서 내리는 딸을 보았을 때 눈물이 고였다. 짧게 자른 머리, 작은 체구지만 눈빛에는 강인함이 빛났다. 저녁에 모녀가 화롯가에 앉았을 때 어머니가 물었다. 도시 생활이 그렇게 힘들었니? 소유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도시가 힘든 게 아니라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배웠어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곳을 지나가야 어디가 빛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을요. 그녀의 어머니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단 한 가지만 알았다. 그녀의 딸은 오래 살아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무너뜨리는 것과 직면했기 때문에 성장했다. 설날 아침 소유는 가족과 함께 제사를 지냈다. 그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단지 조상 제단 앞에 조용히 서서 속으로 기원했다. 계속 살게 해주세요. 두려움 없이, 원한 없이, 지나간 일을 잊지 않고, 그리고 언젠가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다시 인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3월 말 정민호에 대한 1심 재판이 서울에서 열렸다. 안전상의 이유로 소유는 별도의 장소에서 사전 녹화된 영상을 통해 증인으로만 참여했다. 그녀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단 한 문장이었다. 저는 그가 저에게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감옥에 갇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도록 감옥에 갇히기를 원합니다. 재판은 그가 기소된 모든 혐의에 대해 최고형을 선고하며 끝났다. 하지만 소윤에게의 진정한 판결은 그가 감옥에 있을 시간이 아니라 그녀를 파괴하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이었다. 여름, 소윤과 완전히 회복된 현은 대학생들을 위한 감정적 자기 방어와 조작 행위 인식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시리즈를 조직했다. 문직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누군가가 당신을 어둠으로 이끄는 문을 열려고 할 때 당신은 그 문을 닫을 권리가 있습니다. 소윤은 무대 위에 서지 않았다. 그녀는 구석에 앉아 듣고 관찰하고 때때로 비공개 그룹 세션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더 이상 아무도 그녀를 피해자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가장 적절한 이름으로 불렀다. 생존자, 형태없는 죽음을 통과해 온전한 사람으로 돌아온 사람. 어느 늦은 저녁 사무실 문을 잠그고 난 후 소윤은 혼자 집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다.
날씨는 시원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그녀는 나무 아래 멈춰서서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오랫동안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명확히 보았다. 삶은 평화로운 날들의 연속이 아니라 삼켜지느냐 일어서느냐의 선택의 연속이다. 모든 사람은 어둠으로 끌려가는 순간이 있다. 하지만 모두가 어둠은 우리가 등불을 켜지 않을 때만 이긴다는 것을 아는 것은 아니다. 그녀는 아직 구출된 사람들, 이 도시 어딘가에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방황하는 여성들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속삭였다. 저는 여기 있고 당신들이 혼자 걷게 두지 않을 거예요. 하늘에서 유성이 지나갔다. 소유는 미소 지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녀가 가장 필요로 했던 것,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 이미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둠 속에 남아있는 어떤 문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빛이었다.